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대액이 줄어드는 저소득 노동자 수를 집계해 놓고 그 수치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가 손을 잡고 주유소 택배 서비스 홈픽을 시작했습니다. 최태원 SK회장의 공유경제 구상이 현실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생명이 올 들어 영업활동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추후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을 대비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P2P 시장에서 부동산 PF 상품의 사고가 잦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비슷하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지난달 국회에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법에 반발해 노동계가 최저임금이 불참을 선언하는 등 노정 갈등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대액이 감소하는 저소득층 노동자가 21만 6천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수치를 놓고 진실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서울경제TV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는데 발표 당사자인 고용노동부의 공무원조차 수치의 근거를 설명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만 6천 명.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저소득 노동자 수라며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숫자입니다. 지난달 최저임금법이 바뀌면서 최저임금의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됐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저소득 노동자는 임금이 올라가게 돼 최저임금 상승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에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에 영향을 받는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규모가 21만 6천 명이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자료를 배포한 공무원조차 어떻게 이 수치가 산출된 건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연구진이 한 것이라면서 자료 분석을 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가 분석을 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건 저도 그거를 굳이 예를 들어 어떤 산식을 사용했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진 않거든요. 믿을 만한 결론. 근데 기자님께서 어떻게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통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약에 전문가 회의를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희도 이제 믿을 만한 연구진한테 사실 영향부터 맡긴 거고. 하지만 복리후생비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전국 어디에도 없는 상황.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임금조사표를 참고했다며 정액급여 항목이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으로 분류돼 있는데 이때 기타 수당을 복리후생비로 치환해 결론을 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통상적 수당 안에도 상당 부분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된다며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음을 인정합니다. 민주노총은 이 수치가 과소평가됐다며 자체 분석에 따르면 약 287만 명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단체인 청년유니온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가 없다며 국회와 고용부에 대해 전국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발표 자료니까 믿을 만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정부 통계가 좀 더 믿을만하다는 건 아마도 언론에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조사를 새롭게 하기보다는 그 통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 분석했던 것보다 더 깊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기본은 6개월이에요. 근데 너무 늦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있는 통계를 최대한 좀 더 명확화해서
2024년까지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순차적으로 완전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만큼 그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혼란만 내년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근원적 변화를 위해 선언한 공유 인프라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SK에너지, GS칼텍스와 손을 잡고 주유소 택배 서비스 홈픽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택배 수거의 물류 스타트업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고 대기업의 주요 자산인 주유소를 기반으로 한 공유 경제가 확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택배 주유소를 정창신 기자가 찾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수소동의 한 주유소.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오가는 가운데 사무실 한켠에 택배 사무실이 설치됐습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가 손잡고 주유소를 활용한 택배 서비스 홈픽을 시작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구상한 공유 인프라 프로젝트가 현실이 된 겁니다. 고객이 택배 회사에 신청하면 직접 집으로 방문해 물건을 수거하고 물류 거점으로 삼은 주유소에 쌓아두면 CJ 대한통운이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식입니다. 고객 집으로 물건을 수거하러 가는 역할을 물류 스타트업이 담당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650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네, 작년 3월에 설빙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9월이 되면 주유소 7,500개 중에서 650곳에 물류 거점이 생겨서 한 명씩 배치가 되면 65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달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기업은 주요 자산인 주유소에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사무실을 내주고 택배비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스타트업이 직접 하기 힘든 마케팅도 대신해줘 스타트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최 회장의 구상대로 스타트업과의 상생 생태계가 조성됐고 주유소 공간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겁니다. 여기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주유소를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확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기업은 택배 주유소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최태원 회장이 강조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삼성생명이 올 들어 그 어느 때보다 신상품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성철 사장이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철저한 성과주의를 내걸고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추후 매각할 때 나타날 배당 수익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생명이 올해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취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품들을 연달아 선보이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 기존 종신보험 대비 최대 13% 보험료가 저렴한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을 내놨습니다. 저해지 환급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환급금을 줄여 보험료를 낮춘 대신 납입 완료 후에는 환급금이 올라가도록 한 것으로 기존 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는 유병자를 위한 간편가입 유니버셜 종신보험, 3월에는 치아보험, 6월에는 3대 질병과 당뇨를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을 내놨습니다.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출시 첫날 초회 보험료 10억 원을 확보하고 치아보험은 첫날 2만 5천 건의 판매 건수, 12억 원이 넘는 초회 보험료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달 출시된 종합건강보험은 고지 우량체 제도를 도입해 고객 편의를 늘린 게 특징입니다. 고객이 체질량과 흡연 여부를 고지하기만 해도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추후 건강관리를 통해 우량체 기준을 확보하면 역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이 같은 공격적 영업은 현성철 사장이 취임한 지난 3월 이후 더 강화됐습니다. 현 사장은 직원들에게 강력한 영업력을 주문해왔고 철저한 성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생명의 사업 확장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경우 나타날 배당 수익의 공백을 채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P2P 대출 사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부동산 P2P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PF, 즉 미래 가치를 추정해 투자금을 모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에서 사고가 잦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하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표와 재무이사가 구속된 아나리츠나 부도가 난 헤라펀딩, 그리고 대표 잠적설이 나돌았던 오리펀드와 더 하이원까지
최근 연쇄 사고를 일으킨 P2P 업체를 들여다보면 모두 땅을 담보로 한 부동산 PF 상품을 취급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PF 상품은 평율이 높아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만큼 사고 가능성도 큽니다. P2P 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2.8%, 부실률은 6.4%인데 PF 대출의 경우 각각 5%, 12.3%로 2배 가까이 됩니다. 부동산 PF 대출에서 유독 사고가 많은 것은 땅을 담보로 하지만 후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대출받지 못할 때 찾는 게 P2P 업체여서 순위가 밀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순위자가 상환받고 나면 P2P까지 순번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터지고 있는 P2P 대출 사고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의 판박이 같습니다. 저축은행도 부동산 PF에 무리하게 자금을 댔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수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P2P 대출 사고는 여기에 사기 행위까지 더해졌습니다. 토지 담보권이 없으면서 허위 공시를 하거나 대출 실행 후 담보권 설정을 미이행한 사례가 여러 적발되고 있습니다. P2P 대출 사고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커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최근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모델하우스에는 사람들이 붐비지만 기존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줄었는데요.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최근 매물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아무튼 뭐 하루에 건수가 몇 건인데 한 달에 뭐 한 건이라도 하고 가면은 아주 좀 잘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량은 157건입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비싼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 3구도 꽁꽁 얼었습니다. 강남 3구에선 작년 6월에 하루 평균 93건 거래가 이뤄졌는데 올해는 16건에 그쳤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하루 4건 정도 거래가 성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도 67,700여 건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4월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재건축 규제가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 금리도 곧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가지고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매 심리가 위축돼가지고 보유세 개편을 앞두고 시장이 더 냉각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2일 공개되는 보유세 개편안 초안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인상 방안이 담길 경우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할 것이 아니라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서비스 품질은 이통 3사와 동일하면서 요금은 싼 알뜰폰 업계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최근 KT에서 내놓은 요금제. 선택약정 할인 25%를 받으면 월 24,750원에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이고 데이터 1GB를 제공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를 능가하는 요금제가 이미 나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경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면 결과가 나온다는 걸 지금 이미 보여준 거거든요. 법적으로 이거를 조정해서 규정을 한다는 거는 언제 법이 통과될지도 모르고 실제 소비자한테 실익이 없을 거고요. 보편요금제보다 저렴한 알뜰폰 업체의 요금제들입니다. 알뜰폰은 이통 3사와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 통신서비스 품질 수준과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을 11%까지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업계를 육성하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게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하는 것보다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쟁이 치열하면 어떨 땐 적자 보고도 팔잖아요. 옛날 단톡밥 전에 막 단말기 할인해 주느라고 막 적자도 보고 그랬잖아요. 실제 일본에서는 알뜰폰이 무섭게 성장하자 일본 이동통신 2위 사업자인 KDDI가 자발적으로 요금을 20% 정도 낮춘 바 있습니다. 정부가 망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하는 등 알뜰폰 업계를 전략적으로 키웠고 이에 따라 알뜰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경쟁이 활성화되자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요금을 내린 겁니다. 반면 우리 알뜰폰 사업자는 이 통사에 내는 망 사용료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될 경우 알뜰폰 업계는 고사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해 들어 벌써 2차례의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로 2번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내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가 우려되는데요. 금융당국은 가계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은행들이 가상금리에 손대지 못하도록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적신호가 들어온 가운데 당국이 타깃으로 잡은 가상금리에 대해서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이 은행권 대출금리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5%에 근접해 있습니다. 가장 높은 KB국민은행의 경우 연 4.72%까지 올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5% 선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문제는 지금이 본격적인 금리 상승세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미국이 올해 추가로 2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완화적 기조를 고수해왔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에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안에 5% 선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이 한국은행은 올 들어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해 왔는데요.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해서 국내 은행 대출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은행 대출금리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크게 나누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은행이 대출 등에 쓸 돈을 시장에서 빌려올 때 필요한 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 금융채를 사용하는데요. 미국이 정책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서 은행의 조달 비용도 높아지고 결국 대출 상품 금리도 오르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대출 금리에서 기준 금리는 은행은 물론 금융당국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가산 금리는 은행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금리 탓에 역마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은행 스스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우려를 해서 은행들의 가산 금리를 좀 집중적으로 살피는 거군요. 네, 당국은 앞으로 은행들이 가산금리의 세부 항목까지 공시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산금리에는 인건비나 판관비처럼 원가 성격의 비용과 함께 은행이 대출을 팔고 남기는 마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공개되면 은행은 금리 인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가계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해서 당국이 나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이런 접근이 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조업처럼 눈에 보이는 물건은 없지만 대출은 은행의 상품이고 또 소비자가 내는 이자는 상품 가격인 셈인데요. 기본적으로 경쟁 시장에서 민간 기업의 상품 가격은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만약 원가를 낮추는 노하우가 있다면 같은 가격에 더 많은 마진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점유율이 목표인 경우에는 가격 인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가격 전략이 곧 영업 전략인 셈인데 금융당국은 이런 영업 비밀과 노하우를 공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역시 이제 정부가 민간 기업의 가격 결정권을 간섭하는 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또 금융의 공공성을 고려해보면 이런 조치에도 수긍은 가는데요. 당국이 은행권 가계부채 급증을 강하게 경고했던 2년 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6월 달에 연 2.91%에서 10월 3.01%로 0.1%포인트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대출의 기준금리는 0.02%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0.12%포인트나 올렸던 겁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랐다는 것이 은행들의 입장이었는데요. 당시 한 은행 직원은 창구에 온 손님을 은행이 돌려보낼 방법은 없다면서 금리를 높여 매력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었지만 금리가 오를 때 가계부채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포기했다는 얘기인데요. 같은 논리라면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가 도래한 지금은 가계의 상환 부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마진 욕심을 포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당국의 가상금리 규제와 관련해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35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도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해킹 사고는 중소가상화폐 코인레일에서 해킹 공격으로 400억 상당의 암호화폐가 유출된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해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야피존이 55억 원 상당의 해킹 피해를 받고 12월엔 야피존이 사명을 바꾼 유빗이 재차 해킹을 당해 172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간 해킹 사건이 중소거래소에서 발생해 파급력이 크지 않았지만 빗썸은 업계 1위 거래소인데다가 그간 보안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왔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업계와 투자자의 충격이 한층 더 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 지원 대책도 곧 내놓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단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분배 개선과 관련한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 지원 대책은 다음 달 초 발표키로 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근로능력 있는 계층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당정청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 동의 내지 질질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키로 했습니다. 검찰이 20일 오전부터 정부 세종청사 공정위 기업 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인사과, 심판 담당관신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전직 간부가 업무 유관 이익단체에 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묵인이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기업 집단국이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 수십 곳을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 지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공정위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과 공정위가 전속고발제 폐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시점에 실시된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모기지 증권의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 금융기관이 직접 모기지 증권을 발행하는 사적 MBS 발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용관 메리츠 종금증권 부장은 오늘 금융투자협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모기지 증권 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내 모기지 증권 시장에서 IB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김 부장은 지난 15년간 공적 MBS를 중심으로 모기지 증권 시장이 크게 성장했지만 한 단계 성장을 위해선 모기지 증권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기지 증권, 이른바 MBS란 금융사가 장기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자산으로 발행한 증권입니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만이 유일하게 공적 모기지 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증권 매매를 통해 특정 금융사의 부채가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을 더 많이 받아 집값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소속 간부가 회사의 외부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총 1,000억 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거래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범행에는 현대글로비스의 이사급 임원뿐 아니라 10여 개 플라스틱 유통회사도 가담했습니다.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며 탄생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실제로는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 영업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 가계 신용대출 차주 중 1에서 3등급의 고신용 비중은 96.1%에 달했습니다. LG U+가 LG전자의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V35 신규 출시를 앞두고 지난해 나온 V30 플러스의 공시지원금을 9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모델의 출고가는 99만 8,800원으로 유통만 추가 지원금 15%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공짜폰이 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본점과 노원점, 센텀시티점, 홍대 L큐브 등 9개 지점에서 한국 닌텐도와 함께 대형 스크린을 활용한 마리오 게임 배틀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와 캐릭터 인형 등이 제공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덥겠습니다.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또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이 종일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 호흡기 건강에 해로운 오존의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바깥 활동을 피하는 게 좋지만 부득이하다면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고 시원한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은 대체로 청정합니다. 다만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이대 지역은 출근길에 마스크를 챙기시고 오전 중에는 환기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모두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다소 덥거나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속초 23도, 울진 2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종일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가 계속될 텐데요. 이맘때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